2026년 2월 13일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AI 번역기가 거의 실시간으로 완벽하게 통역을 해주잖아요. 근데 좀 이상하지 않나요? 왜 우리는 어쩌면 지금 이건 듣고 계신 바로 당신은 굳이 이렇게 서툴고 비효율적인데도 외국어로 직접 대화하려고 하는 걸까요? 오늘부터 저희가 함께 깊이 파고들 책 언어교환 원론은 바로 이 기묘하고도 또 아주 인간적인 질문에서 시작합니다. 네, 맞습니다. 이게 그냥 어학 공부 기술에 대한 책이 절대 아니에요. 서문에서부터 저자가 딱 이렇게 묻거든요. 완벽하게 번역된 정보의 홍수 속에서 우리는 오히려 전례 없는 고독을 느끼고 있지는 않은가 하고요. 그러니까 효율적인 정보 전송의 시대를 넘어서 좀 비효율적이지만 인간적인 실존의 긍정을 이야기하려는 시도인 셈이죠. 바로 그 지점. 제가 정말 거기에 완전히 사로잡혔어요. 기술이 모든 걸 해결해 줄 것 같은 시대에 오히려 가장 원시적인 소통 방식을 탐구한다는 게 정말 흥미롭지 않나요? 자, 그럼 이 지적인 탐험의 첫 발을 한번 내디뎌 보죠. 오늘 다룰 부분은 서문과 제1장 언어 교환이란 무엇인가입니다.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 책이 던지는 가장 근본적인 질문부터 시작해 볼까요? 왜 우리는 아무런 대가 없이 알지도 못하는 타인에게 자신의 모국어를 가르쳐주는 걸까? 시간은 돈이라고 하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건 정말 설명하기 힘든 이상한 친절처럼 보이거든요. 정말 흥미로운 지점이죠. 학원비나 과외비를 생각하면 언어 교환은 거의 공짜나 다름없으니까요. 책에서는 이 행동이 단순히 돈을 아끼려는 차원을 넘어선다고 설명해요. 그 핵심 동력으로 진화 생물학의 개념인 호혜적 이타주의를 제시하는데 이게 아주 설득력이 있습니다. 잠시만요. 호혜적 이타주의요. 말이 좀 어렵게 들리는데요. 이타주의는 남을 위하는 건데 호혜적이라는 건 서로 혜택을 본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건 결국 나를 위한 이기적인 행동이라는 건가요? 뭐랄까 순수한 선의와는 다른 개념으로 봐야 할까요?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바로 그 지점의 핵심입니다. 호혜적 이타주의라는 건 지금 당장은 손해처럼 보여도 미래에 내가 도움받을 것을 기대하면서 남을 돕는 고도로 발달한 생존 전략을 말해요. 여기서 중요한 건 그 기대죠. 언어 교환에 이걸 적용하면 아주 명확해져요. 내가 지금 당신의 서툰 영어를 1시간 동안 친절하게 고쳐줄게. 그러면 다음 1시간은 당신이 나의 서툰 한국어를 고쳐줄 거라는 믿음이 있어. 이게 바로 호혜적 이타주의의 작동 방식입니다. 순수한 희생이 아니라 지적인 신뢰를 바탕으로 한 장기적인 이익 추구인 셈이죠. 그렇게 설명하시니까 이해가 되네요. 흔히 말하는 정은 사람을 위함이 아니다 라는 일본 속담하고도 정확히 통하는군요. 남에게 베푸는 친절은 결국 돌고 돌아서 나에게 돌아온다는 뜻이니까요. 이기적인 유전자 같은 개념도 떠오르고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나는 정말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순수하게 도와주고 싶을 때도 있는데 하는 반발심도 들거든요. 이 책에서는 그런 순수한 감정은 어떻게 설명하나요? 그것 역시 이 책에서 아주 재미있게 풀어냅니다. 바로 뇌과학적 보상이죠. 우리가 누군가를 가르쳐주고 상대방이 그걸 이해해서 성장하는 모습을 볼 때 우리 뇌의 보상회로가 강하게 활성화된다는 거예요. 뇌 보상회로요? 네, 도파민 같은 신경 전달 물질이 분비되면서 행복감과 만족감을 느끼게 되는 거죠. 즉, 긍정적인 대가를 받지 않아도 가르치는 행위 그 자체에서 이미 사회적 만족감이라는 강력한 비금전적 보상을 받고 있었던 겁니다. 그건 생각도 못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순수하게 봉사하는 줄 알았는데 사실은 뇌가 주는 쾌감이라는 월급을 꼬박꼬박 받고 있었던 거네요. 제가 언어교환 파트너가 맨날 헷갈리던 문법을 드디어 이해했을 때 엄청 뿌듯했는데 그게 그냥 제 기분 탓이 아니라 과학적인 현상이었군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저자는 언어 교환을 일종의 증여 경제라고 정의해요. 증여 경제요? 네, 돈이 오가는 시장 경제가 아니라 선물과 감사를 주고받는 경제 시스템이라는 거죠. 돈이 개입하는 순간 우리는 소비자와 서비스 제공자가 되지만 돈이 없기 때문에 순수하게 상대의 성장을 기뻐하고 지식이라는 선물을 주고받는 고도로 지적인 신뢰 계약 관계가 형성될 수 있는 겁니다. 증여 경제라는 말이 확 와닿네요. 마치 그 오픈소스 커뮤니티에서 개발자들이 서로의 코드를 개선해주거나 학자들이 대가 없이 서로 논문 리뷰해주는 것과 비슷한 원리로 볼 수 있겠군요.
돈이 오가면 오히려 사라져버릴 수 있는 순수한 지적 동기부여가 핵심인 거네요. 바로 그거죠. 자본주의 논리로는 설명할 수 없었던 그 무료의 친절이 사실은 진화생물학적 본능과 뇌과학적 보상, 그리고 증여경제라는 사회적 시스템이 맞물려 돌아가는 아주 정교한 메커니즘이었던 셈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동기 문제는 이제 호혜적 이타주의랑 뇌 보상회로로 설명이 된 것 같네요. 하지만 여전히 풀리지 않은 궁금증이 있어요. 그래서 그 파트너와는 대체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하는 걸까요? 이 책 읽으면서 무릎을 탁 쳤던 부분이 바로 이 관계에 대한 정의였어요. 선생님도 아니고 친구도 아닌 그 애매한 경계 때문에 오히려 더 힘들어하는 분들도 많거든요. 맞아요. 그 애매함이 언어 교환의 가장 큰 매력이자 또 가장 큰 장벽이기도 하죠. 저자는 이 독특한 관계에 아주 멋진 이름을 붙여줍니다. 바로 성장의 공범자 혹은 공동항해사라는 표현이에요. 기존의 어떤 인간관계 카테고리에도 속하지 않는다는 점이 역설적으로 이 관계를 자유롭고 평등하게 만든다는 통찰이죠. 공동항해사라니, 와, 정말 멋진 표현이네요. 사실 상대방을 선생님으로만 대하면 뭔가 수직적인 관계가 되어서 주눅 들고 질문도 마음대로 못 하잖아요. 그렇죠. 반대로 그냥 친구로만 생각하면 대화의 흐름을 깨는 것 같아서 사소한 실수를 지적해주기가 미안해지고요. 지금 언어 교환을 하고 계신 분이라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당신과 파트너의 대화에서 혹시 이런 딜레마를 느끼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대부분이 그 딜레마를 겪죠. 책에서는 그 이유를 명확히 설명합니다. 학습이라는 명확한 목적을 공유하기 때문에 단순한 친구 관계 이상의 기분 좋은 긴장감과 규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돈을 내는 학생은 소비자로서 서비스를 요구할 권리가 있지만 언어 교환에서는 우리 모두가 번갈아가며 주는 사람이 되었다가 받는 사람이 되거든요. 이 역할의 유동성이 관계를 수평적으로 유지시켜주는 핵심 장치인 거죠. 그 취약함이라는 말이 정말 와닿아요. 제가 예전에 언어 교환 파트너한테 비즈니스 이메일 쓰는 법을 물어본 적이 있는데 정말 간단한 단어 스펠링을 틀렸었거든요. 평소에 저라면 엄청 창피했을 텐데 파트너가 웃으면서 자기는 아직도 한국어에 은능과 이가를 구분 못한다고 말해주는 순간 뭔가 장벽이 허물어지는 느낌이었어요. 아마 그런 경험을 말하는 거겠죠? 정확히 그런 경험을 말하는 겁니다. 사회적인 지위나 나이에 상관없이 외국어를 말하는 순간에는 누구나 서툰 아이가 되잖아요. 대기업 CEO든 유명한 교수든 프랑스어 동사 변화 앞에서는 모두가 평등해지는 거죠. 바로 그 취약함의 개방을 서로에게 드러내고 도움을 주고받는 관계. 어떤 사회적 틀에도 얽매이지 않기에 오히려 더 솔직한 대화가 가능한 겁니다. 내가 사회에서 어떤 사람이든 이 1시간 동안은 그냥 서툰 외국어 학습자일 뿐이니까요. 그런 약점을 공유하는 데서 오는 유대감? 이 책에서는 이걸 아주 중요한 개념으로 다루죠. 맞습니다. 바로 그 취약성의 개방이 이 관계의 핵심이라고 봅니다. 내가 못하는 것을 솔직하게 드러내고 상대의 도움을 겸허하게 받아들이는 것. 이 과정을 통해서 기존의 사회적 가면을 벗고 한 인간 대 인간으로 만날 수 있는 특별한 공간이 열리는 거죠. 그래서 단순한 친구 이상의 깊은 신뢰가 쌓이기도 하고요. 자, 그럼 이제 이 책의 1장이 제시하는 가장 장대하고 야심찬 비전으로 넘어가 볼까요? 저는 솔직히 이 부분을 읽고 좀 충격을 받았어요. 언어 교환 한 쌍이 세계 평화의 최소 단위가 될 수 있다는 주장이거든요. 솔직히 처음에는 너무 이상적인 이야기 아닌가 싶었어요. 저도 처음엔 조금 과장된 표현 아닐까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저자의 논리를 따라가다 보면 완전히 설득당하게 됩니다. 우리가 다른 나라에 대해 갖는 편견이나 증오는 대부분 저 나라 사람들이라는 거대하고 추상적인 주어에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아, 맞아요. 미국인들은 이렇다, 일본인들은 저렇다 하는 식으로요. 그렇죠. 그렇게 뭉뚱그려서 생각하기 시작하면 편견이 생기기 쉽죠. 하지만 언어 교환을 통해 프랑스 사람들이라는 막연한 집단이 고양이를 좋아하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걸 힘들어하는 내 친구 피에르라는 구체적인 개인의 얼굴로 바뀌는 순간 그 추상적인 증오는 설 자리를 잃게 된다는 겁니다. 피에르를 떠올리면서 프랑스 놈들이라고 욕하기는 정말 어려워지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말씀은 세계 평화라는 거창한 목표를 위해서가 아니라 그냥 내 친구 피에르를 위해서 편견을 버리게 된다는 거군요. 주어가 바뀌는 거네요. 그들이 아니라 너로.
바로 그겁니다. 책에서는 이걸 주어의 해체라고 표현해요. 그리고 국기나 국가 같은 추상적인 기호를 친구의 구체적인 얼굴로 대체하는 행위를 마이크로 외교라고 부르죠. 모든 평화의 시작은 바로 이 지극히 개인적인 관계의 변화에서 시작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런 반론도 가능할 것 같아요. 언어 교환하다가 정치 얘기 나와서 오히려 사이가 나빠지는 경우도 많잖아요. 이 책의 저자는 그런 현실적인 갈등의 가능성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다고 보나요? 단순히 피해를 하는 친구 한 명 생긴다고 해서 국가 단위의 거대한 편결이 정말 사라질까요? 아주 현실적인 질문이에요. 책에서도 그 점을 간과하지 않아요. 저자는 마이크로 외교가 모든 정치적 견해를 일치시키는 마법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오히려 그 반대죠. 친구가 되었기 때문에 나와 다른 정치적 견해를 가진 상대를 악마나 적으로서 치부하는 대신 나와는 다른 생각을 가진 내 친구로 인식하게 된다는 거예요. 의견의 차이를 인정하면서도 인간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훈련, 그것이야말로 민주주의와 평화의 가장 기초적인 연습이라는 거죠. 와, 그건 정말 감동적인 정의네요. 의견의 불일치를 없애는 게 아니라 불일치에도 불구하고 관계를 유지하는 법을 배우는 것. 단순히 외국어를 배우는 행위가 이렇게 깊은 의미를 가질 수 있다니 앞으로 이어질 내용이 더욱 기대됩니다. 그렇습니다. 이처럼 심오한 관계, 당신만의 공동 항해사를 만나기 위해서는 먼저 그 사람이 있는 곳으로 가야겠죠? 다음 시간에는 제2정, 파트너 찾기의 생태학을 통해 이 넓고 넓은 디지털의 바다에서 어떻게 당신과 꼭 맞는 파트너를 발견할 수 있을지 그 구체적인 전략과 함정들에 대해 함께 탐험해 보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며 당신께 질문 하나를 남기고 싶습니다. 만약 당신이 지금 파트너와 나누는 그 서툴고 더듬거리는 대화 한마디 한마디가 정말로 세상을 바꾸는 가장 작은 평화의 씨앗이라면 다음 만남에서 당신이 건넬 첫인사는 지금과 어떻게 달라질까요? 그 인사에 어떤 무게를 싣게 될까요? 언어교환 언론 심층 분석 첫 번째 항해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